휴스턴, 여기는 고요의 바다, 독수리는 착륙하였다. 1969년 7월 20일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TV 화면으로 집중됩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마치 미지의 세계를 탐험이라도 하듯 한 걸음을 내디딘 그는 실제로 미지의 세계를 탐험했습니다. 한 인간에게는 작은 한 걸음이지만 인류에게는 위대한 도약이다 라는 명언을 남기면서 닐 암스트롱은 인류 역사상 최초로 달에 발자국을 남기죠. 아폴로 11호로 명명된 이 작전은 인간이 그토록 가보고 싶었던 달을 탐사하고 나아가 우주 정복의 가능성을 열어준 중요한 시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56년 뒤 인류는 이제 진짜 우주 정복에 나섭니다. 이 실험의 주체는 미 항공우주국 나사인데, 나사가 이 인류구원 프로젝트를 설명하다 다짜고짜 한국의 태권도를 거론하고 나섭니다. 태권도 없이는 이 작전을 성공할 수 없다는 의미로 들리는데 어떤 이야기일까요? 안녕하세요, 디스멘터리입니다. 보통 우주하면 나사하면 우주를 떠올립니다. 우주에 의해, 우주를 위해 만들어진 미 항공우주국 나사는 우주 탐사 활동 및 개발에 누구보다 앞서 있는 명실상부한 우주쟁이들의 집합체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 나사의 유튜브 채널에는 우리에게 익숙한 분과 상당히 닮은 얼굴을 한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오른손에는 붓을, 왼손에는 파레트를 들고 신기한 그림의 세계로 우리를 빠져들게 만들었던 밥 아저씨를 쏙 빼닮은 이분은 미국 존스 홉킨스 대학교 물리연구소 소장 앤디 리브킨 박사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현재 다트 프로젝트라고 불리는 사상 초유의 프로젝트를 시작했다고 밝히면서 이 연구는 1998년 개봉한 아마겟돈의 현실판이라고 보면 된다면서 프로젝트에 대해 설명했는데요. 1998년에 개봉한 마이클 베이 감독의 아마겟돈은 지구에 소행성이 충돌할 위기가 닥쳐오자 이를 막으려는 과정을 담은 SF 영화입니다. 지구로 빠르게 돌진하는 거대한 소행성에 도착해 구멍을 뚫고 핵탄두를 설치합니다. 그리고 이 핵폭발을 이용해 소행성을 둘러 쪼개 지구와의 충돌을 피해 지구를 구해낸다는 스토리입니다. 그렇다면 그가 현재 진행 중인 현실판 아마겟돈은 어떤 프로젝트일까요? 미 항공우주국 나사는 지난 11월 24일 지구 인근의 소행성에 충돌시켜서 소행성의 궤도가 변경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우주선을 쏘아 올렸습니다. 이른바 4천억 원짜리 뻘짓으로도 불리는 다트 프로젝트로 이 실험은 지구에 위협이 될 가능성이 있는 소행성을 지구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데 필요한 실제 데이터를 확보하는 것인데요. 소행성 충돌은 지구 생물체에게 있어서 종말을 불러올지도 모르는 엄청난 위협입니다. 약 6,500만 년 전쯤 멕시코의 유카탄 반도에 떨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지름 10km 이상의 소행성이 당시 지구를 장악했던 공룡을 멸망시켰습니다. 1908년 러시아에 떨어진 50m짜리 소행성은 원자폭탄 15개의 버금가는 위력으로 어마어마한 피해를 입혔죠. 현재 지구 주위를 도는 소행성은 약 23,000개이며 그중 지구를 위협할 만한 소행성이 약 2,000개가량인데, 리브킨 박사가 주도하는 다트 실험은 우주로 쏘아 올린 우주선을 의도적으로 소행성에 충돌시켰을 때 소행성의 궤도가 바뀔 수 있는지 확인하는 실험입니다. 2022년 9월 26일경 이 실험이 우주에서 펼쳐지는데요. 만약 소행성의 궤도가 달라진다는 것이 확인된다면 혹 미래에 발생할지도 모를 소행성과의 충돌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고 인간이 미리 예측해 막을 수 있는 유일한 우주 위협, 소행성을 정복하게 됩니다. 쉽게 말해 인류를 구해내는 프로젝트라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이 프로젝트에는 한국인들이 다수 포함됐습니다. 지난 6월 초 한국천문연구원 문홍규 박사는 나사로부터 한 통의 이메일을 받습니다. 다트 프로젝트에 초청하고 싶다며 직설적으로 그를 초청한 주인공은 바로 이 프로젝트 연구 책임자 리브킨 박사였습니다. 인류를 구하는 이 거대한 프로젝트는 과학자의 마음을 흔들었고 결국 한국인 4명이 프로젝트에 합류하게 되는데요. 이들의 임무는 우주선이 소행성과 충돌한 뒤 궤도가 얼마나 달라졌는지, 충돌 에너지가 얼마나 방출됐는지 등에 대해 해외 연구자들과 공동으로 조사하는 임무입니다. 그렇다면 리브킨 박사는 인류 구원 프로젝트에 왜 한국인 연구자들의 귀중한 손을 필요로 했을까요? 그 이유는 한국천문연구원이 2029년을 목표로 아포피스 프로젝트를 준비 중이기 때문입니다. 리브킨 박사는 당시 문홍규 박사의 질문에 아포피스 프로젝트에 관심이 있다고 답한 바 있는데요. 에펠탑 크기의 아포피스는 소행성으로 2029년 4월 14일 6시 46분 지구를 지나갑니다. 이때 아포피스와 지구의 거리는 약 31,000km로 미세먼지를 관측하는 천리안 위성보다 더 가까워지는데, 이는 망원경 없이도 확인할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큰 소행성이 지구와 가까워질 확률은 수천 년에 한 번꼴인데 천문과학연구원은 이때를 기회로 소행성 탐사에 나설 계획입니다.
수천 년 동안 주어지는 단 한 번의 기회를 통해 소행성 연구 분야의 선두주자가 되겠다는 야심찬 계획인 거죠. 그런데 이 프로젝트에 대해 해외에서의 관심이 어마어마합니다. 선진국들은 주요 프로젝트에 대해서 이미 10년 전에 종합적으로 계획하기 때문에 신규 프로젝트를 갑자기 수행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이 아포피스 프로젝트 연구 결과를 자신들의 연구에 접목하겠다는 건데요. 그도 그럴 것이 한국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동행비행을 계획 중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한국에서도 세계 최초로 시도되는 기술로 아포피스 소행성이 지구와 접근하기 몇 달 전부터 완전히 동일한 속도로 동행비행하면서 접근 전부터 접근 후까지의 소행성 상태 변화를 지도화한다는 계획입니다. 어쨌든 리브킨 박사 역시 한국이 세계 최초로 시도하는 아포피스 프로젝트에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어 한국인 과학자들을 초청해 인류구원 프로젝트에 초청한 겁니다. 그런데 유튜브에서 자신이 책임지는 다트 프로젝트를 설명하던 박사는 한국 연구진을 우리 팀에 초청해 매우 기쁘다면서 한국팀은 한국과 남아공에 있는 천체망원경으로 소행성이 다트 우주선과 충돌한 이후를 관측하게 될 것이라며 임무를 설명했는데요. 그런데 리브킨 박사가 갑자기 흥미로운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이 다트 프로젝트가 한국의 태권도와 비슷하다는 말을 꺼낸 겁니다. 그는 이번 소행성 충돌 미션, 즉 다트 프로젝트는 태권도의 정신과 비슷하다면서 어릴 적 주위에 한국인 친구들이 많았던 관계로 K-팝과 한식을 너무 사랑해왔다. 한국 문화에 상당히 익숙한 덕분에 이를 매개체로 나사의 한국인 동료들과도 상당히 가까워 협력을 요청하는 것이 수월했다고 평가했는데요. 이번 다트 미션에는 유독 한국을 잘 아는 과학자들이 대거 포함됐습니다. 그중 엘레나 아담스 박사는 나사 유튜브 방송 중 다트 미션은 매사의 존중심과 인내심을 가르치는 태권도와 상당히 흡사하다고 강조하기도 했죠. 상대방, 즉 소행성에 대한 진정한 존중심이 없이는 이번 프로젝트는 100% 실패할 것이고 인내심을 가지고 컴퓨터에 버금가는 정확한 수치를 통해 비로소 소행성에게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죠. 리브킨 박사는 특히 한국의 가능성에 대해 상당한 기대를 표합니다. 이번 협력을 통해 한국이 한국에서 얻을 수 없는 경험을 얻어갔으면 좋겠고 한국의 능력이라면 분명히 달 너머까지 진출할 수 있을 것이다 라면서 현재 한국의 한국우주연구원이 주관하는 한국형 달 궤도선은 대단한 프로젝트라고 극찬했죠. KPLO는 달 궤도에 머물며 1년간 달 표면 주요 지역을 촬영하는 임무를 수행하는데 이 궤도선은 2022년 8월 미국 스페이스X 팰컨 9 로켓에 실려 우주로 날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한국이 만든 로켓에 실어서 쏘아 올리지 않고 꼭 미국의 도움을 받아야 하냐는 질문인데요. 아직 미완이기는 하지만 한국은 내년이면 우주선을 자체적으로 발사할 기술을 확보할 것이 확실시됩니다. 지난 10월 21일 한국이 우주에 쏘아 올린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있으니까요. 오후 5시 전남 고흥반도 끝자락에서 우주로 쏘아진 누리호는 이륙 후 127초에 고도 59km에 도달해 1단 로켓을 분리하고 191km에서 3단부 끝에 있는 페어링까지 분리했습니다. 누리호는 개발 후 첫 발사인 만큼 인공위성이 아닌 더미위성을 실었는데 목표 고도인 700km까지 무사히 도달했습니다. 하지만 최종 단계에서 우주궤도에 안착했다는 소식이 들려오지 않아 실패라고 규정했으나 아주 귀중한 실패였습니다. 고작 7.5km 남겨두고 궤도 진입에 실패한 것이죠. 당초 목표는 우주궤도에 안착시키는 것이었으나 거의 완성 단계에서 실패해 내년을 기대하게 됐는데요. 실패는 아쉽지만 한국은 이 누리호 덕분에 세계 10대 우주발사체 기술 보유국이 됐습니다. 2014년 나로호가 있었지만 나로호는 러시아에서 들여온 완제품을 쏜 것에 불과하지만 누리호는 한국이 자체 개발한 발사체를 이용했죠. 원래 우주발사체 기술은 대륙간 탄도미사일 등에 전용될 우려가 있어 국가 간 기술 이전이 엄격히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미국이나 러시아 등은 외국 국적자들이 로켓 개발 기술에 아예 접근조차 하지 못하도록 엄격하게 관리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한국은 자체 개발한 발사체 기술을 갖게 됐고 내년 5월 한 차례 발사 후 2027년까지 4차례를 추가적으로 발사해 성능을 확인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전 세계의 우주 경쟁은 이제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됐습니다. 2010년 이후로 우주 산업에 몰리는 돈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투자정보업체 스페이스 캐피털에 따르면 올 3분기까지 우주기업에 대한 민간 투자 금액은 12조 원에 육박합니다. 사상 최고였던 지난 2020년 10조 원을 이미 뛰어넘은 것이죠. 마침 한국의 우주 개발을 옥죄던 한미 미사일 지침도 완전히 종료되어 이제 한국이 할 일은 연구에 연구를 더해 매진할 뿐입니다. 현재 전 세계에서 우주 경쟁에서 가장 앞선 국가는 나사를 내세운 미국입니다. 물론 누리호와 다트 프로젝트는 다른 목표를 가지고 있지만 여기에서 얻은 경험이 한국의 우주 산업에 큰 자양분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